10장 그림자의 실체. 이제 마네트 박사가 감옥 안에서 썼다는 편지가 법정에서 공개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 알렉산드로 마네트, 이 불행한 의사는 보베에서 태어난 이후 파리에서 거주했으며 1767년 마지막 달에 바스티유의 비통한 감방에서 이 서글픈 글을 쓴다. 나는 더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틈틈이 눈을 피해 글을 남긴다. 이 글을 굴뚝벽에 숨길 생각으로 그간 더디지만 힘들여 그곳에 은닉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 나와 내 슬픔이 먼지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연민어린 손길이 그곳에서 이것을 찾아낼지도 모르리라. 나는 강금생활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달에 굴뚝의 숯과 금댕을 끌고 모아 피를 섞은 다음 노선 쇠조각의 끝으로 어렵사리 이 글을 쓴다. 희망은 이미 가슴에서 사라졌다. 나 자신에게서 감지한 끔찍한 경고로 보건대 내가 정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온전히 제정신이라는 것, 내 기억이 정확하고 세밀하다는 것, 앞으로 사람들이 이 글을 읽게 되든 아니든 내가 이 마지막 기록에 대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답하는 것처럼 오직 진실만을 쓴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757년 12월 셋째 주의 어느 흐린 달밤, 괄호 속에 아마도 그 달 22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상쾌한 찬 공기를 쐬기 위해 의과대학 거리의 자택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생강 부둣가의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뒤쪽에서 다가왔는데 속도가 매우 빨랐다. 까딱하다가는 치일까 싶어 마차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서는데 머리 하나가 창밖으로 나오더니 마부에게 멈추라고 명령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부가 고삐를 당겨 가까스로 말대를 세우자 곧바로 마차가 멈췄고 똑같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당시 마차가 나보다 한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기 전에 벌써 신사 2명이 문을 열고 내린 터였다. 두 사람 다 외투로 몸을 감쌌고 정체를 숨기려는 듯 했다. 그들이 마차 문 가까이 나란히 섰을 때 나는 그들이 내 나이 또래거나 약간 젊으며 키, 태도, 목소리 그리고 얼굴까지 굉장히 닮았다고 느꼈다. 마네트 박사 되시오? 한 명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보베 출신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젊은 내과의 원래는 외과 전문의 최근 한두 해 사이 파리에서 명성이 자자하다는 그 마네트 박사? 나리들, 내가 대답했다. 그토록 후하게 말씀해 주시는 마네트 박사가 맞습니다. 자택에 들렀다 오는 길이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이곳이 안 계시더군. 아마 이쪽으로 산책 중일 거란 얘기를 듣고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와봤습니다. 마차에 타주시겠소? 둘은 태도가 그만했고 이 말을 하면서 걸음을 옮겨 나를 그들과 마차 문 사이에 서도록 했다. 그들에겐 무기가 있었다. 나는 아니었다. 나리들, 내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가서 만날 환자의 증상이 어떠한지 보통은 먼저 여쭙습니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은 두 번째 남자가 했다. 선생, 당신의 의료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요. 환자의 증상으로 말하자면 선생의 실력을 믿고 있으니 아마도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만하고 이제 마차에 타주시겠소?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기에 나는 말없이 마차에 올랐다. 두 사람도 나를 따라 마차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오르니는 디딤대를 접은 뒤 뛰어 올라탔다. 마차가 방향을 돌렸고 이에 아까와 같은 속도로 질주했다. 나는 오고 간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정확히 옮긴다. 단어 하나하나 완전히 똑같다고 확신한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잡으면서 모든 일을 일어난 그대로 똑같이 기술한다. 다음처럼 끊긴 표시가 있는 곳은 내가 당분간 쓰는 일을 중단하고 은닉 장소에 글을 보관하겠다는 의미이다. 까이표가 새겨 있네요.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마차는 그리들을 뒤로 하고 북쪽 관문을 지난 뒤 이어 시골길로 들어섰다. 관문으로부터 반리가 되는 지점에서
나는 당시에는 거리를 측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관문으로부터 반리가 되는 지점에서 마차가 큰 길에서 벗어나더니 이내 어느 외딴 저택 앞에서 멈추었다. 우리 셋은 모두 마차에서 내렸고 방치된 분수가 흘러넘친 탓에 축축하고 물컹해진 정원의 보도를 따라 저택 현관으로 들어갔다. 종을 울려도 적각문이 열리지 않자 나를 이끌고 간 두 남자 중 한 명이 문을 연 사내의 얼굴을 묵직한 승마용 장갑으로 휘갈겼다. 이러한 행동에서 특별히 내 관심을 끄는 점은 없었다. 나는 하청민이 개보다도 흔히 두들겨 맞는 장면을 익히 봐왔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 중 나머지 한 명이 역시 화가 나서 같은 식으로 사내를 팔로 내리쳤는데 형제의 생김새나 태도가 너무나 똑같았던지라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서 저택 대문에서 내린 순간부터 관로 속에 대문은 잠겨 있었고 형제 중 한 명이 문을 열어 우리를 들여보낸 뒤 다시 잠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서 저택 대문에서 내린 순간부터 나는 위층의 어느 방에서 비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나는 곧장 그 방으로 안내되었고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수록 비명은 더욱 커졌으며 이어 침대에 누워있는 고열의 뇌막염 환자가 눈에 들어왔다. 환자는 매우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었다. 분명 20을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머리카락이 온통 쥐어뜯긴 채 흥크러져 있었고 양 팔은 끈과 손수건으로 옆구리에 묶여 있었다. 그녀를 결박한 끈들이 모두 신사의 옷까지 일부라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가두리 장식이 있는 예복용 스카프였는데 귀족 가문의 문장과 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이 글자를 본 것은 환자를 살펴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그녀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다 침대 끄트머리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린 채 스카프 끝자락을 입에 넣어 거의 질식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호흡을 도운 것이었다. 그리고 스카프를 치우는 과정에서 구석에 수놓은 자수가 눈에 띄었다. 나는 조심스레 환자를 똑바로 누이고 그녀의 가슴에 양손을 얹어 진정시킨 다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눈동자가 팽창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비명을 끊임없이 질러댔으며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비라는 말을 되풀이한 다음 12가지 세고는 쉿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잠깐 딱 그만큼만 비명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더니 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비라는 절규가 되풀이되면 다음 12가지 세고 쉿 하는 시기였다. 순서에서나 방식에서나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규칙적으로 잠깐 멈출 때를 제외하면 중단되는 법도 없이 이런 소리를 내질렀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이런 상태가 형제를 구별하기 위해 그들을 형과 동생이라고 부르겠다. 그중 형은 군위가 더 높아 보였던 이를 이른다. 대답한 이는 형이었다. 지난밤 이맘때부터였어. 저 여인에게 남편, 아버지 오라비가 있습니까? 오라비가 있어. 얘기 나누시는 분이 혹시 오라비 되십니까? 그는 몹시 경멸하듯 대답했다. 아니요. 저 여인이 최근에 12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일을 겪었습니까? 동생 쪽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12시랑 관련되었겠지. 이보시오, 나리들. 내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양손을 얹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데려왔으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환자 상태가 이런 줄 진작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왔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간만 허비하겠군요. 이렇게 외진 곳에서는 약을 구할 길이 없으니 형이 동생을 쳐다보자 그가 그만하게 말했다. 이곳에 약상자가 있어. 그리고는 벽장에서 약상자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까이표 3개가 있습니다. 나는 약병 몇 개를 얻어 냄새를 맡아본 뒤 병마개를 입술에 대어보았다. 그 자체로 독약이라 할 수 있는 마약성 진정제 외에 내가 다른 약을 쓸 생각이었다면 그중 어떤 것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들의 효능을 의심하시오? 동생이 물었다. 아니, 됐습니다. 이 약들을 쓸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어렵사리 여러 번 시도한 끝에 환자에게 적정량을 삼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이 과정을 반복할 생각이었고 또한 약의 효과를 지켜봐야 했기에 침대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소심하고 주눅들어 보이는 한 아낙네.
아래층 사내의 아내 이렇게 괄호 속에 적혀 있습니다. 그 아낙네가 시중을 들다가 구석자리로 물러나 있었다. 저택은 습하고 낡았으며 가구도 엉성하게 비치되어 있었다. 분명 최근에 사람이 들어와 임시로 사용하는 듯했다. 창문에는 비명 소리를 죽이기 위해 두툼하고 낡은 커튼이 못으로 박혀 있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비라고 외친 뒤 12까지 세고 쉿 하는 식으로 비명은 규칙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환자의 창난 상태가 너무 격하여 나는 양팔을 결박한 끈을 풀지 않고 놔두었다. 하지만 결박당한 곳이 아프지 않도록 미리 살펴봐두었다. 미미하게나마 희망이라 할 것은 내가 가슴에 손을 올리면 진정이 되는지 한 번에 몇 분간은 발작을 멈춘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비명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어떤 식의 주도 그녀보다 규칙적이지는 못했다. 생각하기로 내 손이 이 정도로나마 효과를 발휘했기에 나는 두 형제가 줄곧 지켜보는 가운데 반시간 남짓 침대 곁을 지켰다. 그때 형이 말했다. 환자가 한 명 더 있어.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위급한 환자입니까? 직접 보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등불을 집어들었다. 또 가위표가 3개 나왔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 계단 건너병의 뒷방에 누워 있었다. 마구간 위의 다락처럼 생긴 방이었다. 일부에는 회반죽이 칠해진 낮은 천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기와지붕의 용마레까지 트여 있어서 들보가 가로지르는 구조였다. 근초와 밀집, 땔감용 장작, 모래에 파묻은 사과더미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반대편으로 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했다. 내 기억은 상세하고 확실하다. 나는 이처럼 세세한 기억에 도전하고 있으며 감금생활 10년째가 저물어가는 지금 바스티유의 내 감방에서 그날 밤 보았던 모든 것을 생생히 그대로 보고 있다. 바닥에 깔린 근초 위에 머리 아래 쿠션이 아무렇게나 받쳐진 채로 잘생긴 소장농 소년이 누워있었다. 이를 악다물고 오른손을 가슴 위에 꽉 쥐고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위를 응시한 채 똑바로 누운 모습이었다. 소년 옆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았을 때 상처 부위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로 죽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나는 의사란다. 안타깝구나. 내가 말했다. 좀 살펴봐도 되겠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냥 놔두세요. 상처는 그의 손 밑에 있었다. 나는 소년을 달래어 손을 들어치웠다. 상처는 칼에 찔린 것으로 24시간 전에 생긴 듯 했다. 그러나 설령 지체 없이 치료에 들어갔다 해도 살릴 방도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빠르게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형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잘생긴 소년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새나 산토끼 또는 집토끼를 대하는 태도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내가 물었다. 천한 놈이 미쳐 날뛴 거지. 농로 주제에 내 아우들을 기어이 칼을 뽑게 하더니 그 칼에 쓰러졌어. 신사라도 되는 것처럼. 이 대답 속에서는 그 어떤 연민이나 슬픔 또는 인간에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그저 신분이 천한 놈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불편함, 그리고 벌어지면 버러지답게 평소에 미천한 일상 속에서 되어지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만이 드러나고 있는 듯했다. 그에게는 소년에 대해 또는 소년의 운명에 대해 처근한 마음을 품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소년의 눈이 천천히 그쪽을 향했다가 이제는 천천히 내 쪽을 향했다. 선생님, 저 귀족들은 자존심이 강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천한 것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가끔은요. 저자들은 우리를 약탈하고 짓밟고 구타하고 죽여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가끔은요. 저 여인을 보셨나요, 선생님? 거리가 떨어져 약하게 들리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비명과 절규가 들렸다. 소년은 마치 그녀가 우리 곁에 누워있는 것처럼 소리를 가리켰다. 내가 말했다. 보았단다. 우리 누이예요, 선생님. 저 귀족들은요. 오래전부터 우리 누이들의 정조와 순결에 대해 남부끄러운 권리를 누려왔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도 정숙한 여인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누이는 정숙한 여자였어요. 저자의 소작인이었던 선량한 청년과 결혼도 약속했었죠. 우리는 모두 저기 서 있는 남자의 소작인이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저자의 동생인데 타락한 가문에서 최악의 인간이죠.
소년은 이 말을 하기 위해 육신의 힘을 가까스로 짜냈지만 그의 영혼은 무시무시하게 강한 의조로 말했다. 우리 천한 것들이 저 귀하신 존재들한테 하나같이 착취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기 서 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착취당했어요.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뜯기고 임금도 없이 노동력을 바치고 저자의 방앗간에서 우리 곡식을 갈고 우리 자신은 평생 새 한 마리 키우지 못하는데 우리가 키우는 보잘것없는 작물로 저자가 키우는 수십 마리 새들을 먹여야 했어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귀족들이 키우는 새는 대개 사냥을 위해 영지에서 키우던 비둘기 종류를 말한다. 소작인들은 새가 씨앗이나 곡식을 먹어도 쫓아낼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얼마나 약탈과 착취에 시달렸던지 어쩌다가 고기 한 점이라도 생기면 저자 부하들한테 들켜서 뺏길까봐 문을 닫아 걸고 덧문까지 내린 채 두려움에 떨면서 먹었어요. 빌어먹을 우리는 너무 착취당하고 쫓기고 가난해져서 아버지는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게 끔찍하다고. 차라리 우리 여인들이 불임이 되어서 비참한 우리 일족의 씨앗이 말라버리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억압에 대한 자각이 불길처럼 솟구치는 광경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자각이 민중 속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으리란 생각은 만연해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터져나오는 광경을 본 건 이 죽어가는 소년에게서가 처음이었다. 그럼에도 선생님, 누이는 결혼을 했어요. 당시 약혼자는 불쌍하게도 병을 앓았고 누이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 오두막에서 저 남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계집에서 그를 돌보고 보살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주 지나지도 않았을 때 저자 동생이 누이를 보고 연심을 품고는 저자에게 누이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것한테 남편이 있은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저자는 기꺼이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누이는 선량하고 정숙했을 뿐더러 저 못지않게 저자 동생을 지독하게 싫어했어요. 그러자 어떻게든 힘을 써서 누이의 마음을 놓으라면서 저 두 사람이 매형을 설득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을까요? 그때까지 내게 고정되어 있던 소년의 눈이 천천히 구경꾼에게 옮겨갔고 나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소년이 들려준 모든 말이 진실임을 보았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자존심이 팽팽히 맞서던 광경이 이곳 바스티유에서조차 눈앞에 선하다. 신사의 경우에는 오로지 냉담한 무관심, 소장농의 경우에는 오로지 짓밟힌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이었다. 아시겠지만 선생님, 저런 귀족들한테는 우리 천한 것들을 수레에 묶어 말처럼 몰아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들은 매형을 수레에 묶고 몰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자들한테는 우리를 밤새 영지에 붙잡아 두고 그 귀하신 수면이 방해받지 않도록 깨구리들을 조용히 시키게 만들 권리가 있어요. 저자들은 밤이면 건강에 나쁜 안개 속에 매형을 불러내고 낮이면 다시 수레를 몰도록 명령했어요. 그래도 매형은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느 날 정오에 요기를 위해 먹을 거나 있을 때 말이지만 요기를 위해 묶여있던 마구에서 풀려났을 때 매형은 종이 울릴 때마다 한 번씩 그리고 12분을 흐느끼곤 눈아픔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하겠다는 굳은 의지 외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소년의 생명을 붙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꽉 쥔 오른손을 기어코 풀지 않고 상처를 가린 채 그는 모여드는 죽음의 그림자를 내치고 있었다. 그런 뒤 저자의 허락과 심지어 도움 속에 저자 동생이 누이를 데려갔어요. 제가 아는 한 누이는 틀림없이 저자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오래지 않아 알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신 게 아니라면요. 그렇게 잠시의 쾌락과 유흥을 위해 저자 동생은 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누이가 길 위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소식을 집에 알렸을 때 아버지는 심장이 터졌어요. 그 속에 가득 차있던 말들을 한마디도 못 찬 채예요. 저는 어린 누이를 갈로 속에 제게는 누이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저는 어린 누이를 저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최소한 저자의 노예가 되지 않을 곳으로 데려다 놓았어요. 그런 다음 저자 동생을 뒤쫓아 여기로 와서 지난밤 담을 기어 올랐어요. 천한 놈이지만 손에 칼을 들고요. 다락방 창문이 어디 있죠?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의 눈앞에서 방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내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에서 몸싸움이라도 있었던 듯 건초와 밀집이 바닥에 짓밟혀 있었다. 누이가 제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저는 그자를 죽일 때까지 우리 근처에 오지 말라고 일렀어요. 그자가 들어오더니 처음으로 돈 몇 잎을 던져주더군요. 다음에는 채찍으로 저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비록 천한 놈이지만 그자를 제대로 공격하여 칼을 뽑게 만들었어요. 제 천한 피로 칼을 더럽히게 해서 나중에 산산이 부수도록 만들어줄 셈이었어요. 그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칼을 뽑았어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저를 찔렀어요. 조금 전에 나는 부서진 칼조각들이 근처 위에 나뒹구는 것을 본 터였다. 그건 신사의 무기였다. 또 다른 곳에 병사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제 저를 일으켜 주세요. 선생님, 저를 좀 일으켜 주세요. 그자는 어디 있죠? 여기에 없단다. 내가 소년을 부축하며 대답했다. 아마도 동생 쪽을 가리키는 모양이었다. 그자, 이 귀족들은 그렇게 자존심은 강하면서 그자는 저를 보는 걸 두려워해요. 여기에 있던 남자는 어디에 있죠? 제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주세요. 나는 소년의 머리를 내 무릎으로 받치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소년은 순간적으로 비범한 힘을 부여받았는지 완전히 몸을 일으켰다. 나 역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안 그랬다간 소년을 계속 부축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후작! 소년이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을 쳐든 채 그를 향해 말했다. 언젠가 이 모든 짓에 대해 책임질 날이 오면 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을 타락한 일종의 마지막 한 명까지 소환하여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한다는 표시로 이 피의 십자가를 당신에게 남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질 날이 오면 나는 당신 동생을 타락한 일족 중에서도 최악의 인간을 소환하여 따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한다는 표시로 이 피의 십자가를 그자에게 남긴다. 두 차례 소년은 상처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가 검지로 허공에 십자가를 그렸다. 소년은 손가락을 든 채 잠시 서 있었고 이어 손가락이 떨어지면서 그도 함께 쓰러졌다. 나는 죽은 소년을 뉘었다. 또 가위표가 3개 그려져 있네요. 내가 젊은 여인의 병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정확히 똑같은 순서대로 절규하고 있었다. 그 정상의 이후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무덤의 침묵 속에서야 끝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앞서 주었던 약을 다시 투여했고 밤이 꽤 깊어질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켰다. 귀층을 찢을 듯한 비명이 잦아드는 일도 발음의 정확성이나 단어의 순서가 뒤섞이는 일도 없었다. 언제나 다음과 같았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오라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쉿. 이 정상은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던 때부터 26시간 계속됐다. 나는 그 사이 2차례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다. 그녀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건 내가 다시 그녀의 곁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희미하게나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고 그녀는 차츰차츰 기면 상태에 빠져 죽은 듯 누워 있었다. 마치 길고 사나운 폭풍이 몰아친 뒤 마침내 비바람이 잦아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양팔을 풀어준 뒤 아낙네에게 나를 도와 그녀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찢긴 옷 매무새를 매만지도록 했다. 그녀의 몸 상태가 임신 초기임을 안 건 그때였다. 내가 그녀에게 걸었던 작은 희망을 버린 것도 그때였다. 죽은 거요? 후작이 말에서 내려 장화를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나는 그를 계속 형이라고 지칭하겠다. 아직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곧 죽을 것 같군요. 천한 몸뚱이에 무슨 힘이 이렇게들 있는지 그가 신기하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비범한 힘이 있죠. 내가 대답했다. 슬픔과 절망에는. 그는 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웃었다가 이어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발로 의자를 밀어 내 근처로 옮기더니 아낙네에게 물러가 있으라고 명한 뒤 나지간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 동생이 시골뜨기와 이런 공경에 엮인 것을 알고 내가 선생의 도움을 청하자고 권했어. 선생은 평판이 높고 입신 출세를 앞둔 젊은이니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도 잘 아실 거요. 선생이 이곳에서 본 것 말이요. 눈으로 보되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환자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내 말에 답을 해주겠소, 선생? 나리, 내가 말했다. 직업상 환자와 주고받은 대화는 항상 비밀로 유지됩니다.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숨소리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맥박과 심장박동을 조심스레 짚어보았다. 아직 생명이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두 형제가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가위표가 또 3개 그려져 있네요. 글쓰기가 너무 힘들고 추위가 너무 혹독하고 혹시 발각되어 칠흑처럼 깜깜한 지하 감방에 수감될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짧게 줄여야겠다. 내 기억력에는 어떤 혼란이나 감퇴도 없다. 나와 그 형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되살려 세세히 묘사할 수 있다. 그녀는 일주일을 더 버텼다.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대자 내게 하는 말을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서 그녀에게 대답해 줬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서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녀에게 어느 집안 출신인지 물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베개 위에 머리를 힘없이 저을 뿐 소년과 마찬가지로 비밀을 지켰다. 그녀가 급속히 쇠약해져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형제에게 말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에게 어떤 질문도 던질 기회가 없었다. 그녀는 안학내와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그곳에 있으면 언제나 형제 중 한 사람이 빈틈없이 침대 머리맡에 커튼 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되자 그들은 내가 그녀와 어떤 대화를 나누건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마치 그때 내 마음속에 스친 생각처럼 나 역시 죽어가고 있다는 듯. 동생 쪽이 일개 소장농과 결투를 했다는 사실, 그것도 그 소장농이 소년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에 형제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다는 것은 내내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마음 쓰는 것처럼 보였던 유일한 점은 이것이 가문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동생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내가 소년에게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나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보다 동생 쪽이 더 사근사근하고 정중했지만 그래도 나는 알고 있었다. 형 쪽 역시 마음속으로 나를 찜찜하게 여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의 환자는 자정을 2시간 앞두고 숨을 거두었다. 내 시계에 따르면 그녀를 처음 봤던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그 쓸쓸하고 젊은 머리가 한쪽으로 스르르 떨어지고 그녀가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부당함과 슬픔이 끝나던 순간 나는 그녀와 단 둘이 있었다. 형제는 아래층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눈치였다. 내가 홀로 병상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이 승마용 채찍으로 장화를 갈기면서 이리저리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죽었소? 내가 방에 들어서자 형이 말했다. 죽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축하한다 아우야. 이것이 그가 돌아서며 했던 말이었다. 그는 앞서 내게 살해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받기를 미루고 있었다. 이제 그가 둘둘 말린 금전 뭉치를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돈을 받아 들기는 했지만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한 끝에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터였다.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양하겠습니다.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자 그들도 내게 고개를 숙였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가위표 3개가 나왔습니다. 지치고 지쳤다. 고통이 나를 갉아먹는다. 이 앙상한 손으로 쓴 글을 읽을 수조차 없다. 이른 아침 금전 뭉치가 담긴 작은 상자가 문간에 놓여 있었다. 상자 겉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바였다. 그날 나는 장관에게 은밀히 편지를 써서 내가 불려갔던 곳의 두 환자가 어떤 경우였는지 그리고 내가 다녀온 곳이 어디였는지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상 모든 상황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나는 궁정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귀족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이 어떠한지 잘 알았고 이 사안이 다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역시 예상했다. 그럼에도 마음의 무거운 짐을 들고 싶었다. 나는 이 사안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 역시 편지에 명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게 실제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이가 알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그들이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점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일이 바빠서 밤까지 편지를 완성하지 못했다. 나는 편지를 끝내기 위해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그날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편지를 막 완성하여 내 앞에 놓았을 때 어떤 숙녀가 나를 보기를 청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위표 3개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여한 이 임무가 점점 더 버거워간다. 너무 춥고 너무 어둡다. 감각은 너무 무디졌고 나를 덮친 암울함이 너무 두렵다. 숙녀는 젊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지만 긴 삶을 누릴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몹시 동요한 상태였다. 내게 자신을 생 에브레몽드 후작의 아내라고 소개했다. 나는 소년이 형 쪽을 지칭할 때 썼던 자기와 스카프에 수놓아졌던 머리 글자를 연관시켰고 그 귀족이 얼마 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라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했다. 내 기억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세세히 옮기지는 못하겠다. 예전보다 나에 대한 감시가 심해진 느낌인데다 감시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잔인한 사건에 남편이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불려갔다는 것 등등의 주된 내용을 일부는 추측으로 일부는 실제로 알아낸 터였다. 하지만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후작 부인이 몹시 괴로워하며 말하길 남몰래 그녀에게 여인의 연민을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고통받는 다수에게 오랫동안 정오의 대상이었던 가문이 하늘의 분노를 피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의 어린 누이가 살아있다고 믿을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 그 아이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한 소망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누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었다. 나 자신도 몰랐으니까.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으면서 그녀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그 이름과 거처를 말해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순간까지 나는 둘 다 아는 바가 없다. 또 가위표가 있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이 나를 난처하게 한다. 한 장은 어제 경고와 함께 압수되었다. 나는 오늘 기록을 모두 끝내야 한다. 그녀는 선하고 따뜻한 숙녀였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시동생은 그녀를 불신하고 싫어했으며 사사건건 그녀와 반대되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는 시동생을 두려워했고 남편도 두려워했다. 내가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을 때 그녀의 마차 안에서 어린 아이를 보았다. 2~3살 남짓한 어여쁜 소년이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선생님, 그녀가 눈물 속의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미한 보상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두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신이 계승한 유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순수한 속죄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아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직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들을, 그래봤자 보석 몇 점밖에 안 되지만 그 고통받은 가족에게 전하라고, 죽은 어미의 연민과 애도를 함께 전하라고 시킬게요. 그 일을 이 아이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겠어요. 그들의 누이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아이에게 입맞춘 뒤 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것은 사랑하는 너를 위한 거란다. 약속을 지킬 거지 우리 샤를?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내가 그녀의 손에 입맞추자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떠났다. 그 후로는 다시 보지 못했다. 그녀가 남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미 내가 알고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기에 나는 편지에다 그것에 대한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봉한 뒤 다른 인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내 손으로 직접 전달했다. 그날 밤, 그 해의 마지막 밤, 그의 9시경 검은 옷차림의 한 사내가 현관 종을 울렸고 나를 만나겠다고 하면서 당시 내 시중을 들던 소년 에르네스트 드파루즈를 뒤따라 가만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와 아내, 나의 아내,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여, 아름답고 젊은 나의 영국인 아내가 함께 앉아있는 방으로 하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사내가 하인 뒤에 말없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드파루즈가 이 사람의 하인이었네요.
사내는 생터놀의 거리에 위급한 환자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마차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했다. 그 마차는 나를 이곳에 데려다 놓았다. 나를 내 무덤에 데려다 놓았다. 내가 집을 나섰을 때 등 뒤에서 검은 스카프가 내 입을 단단히 막았고 내 팔을 결박했다. 두 형제가 컴컴한 구석에서 길을 건너와 한 번의 몸짓으로 내가 맞다고 확인했다. 후작이 내가 쓴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내게 보이더니 손에 든 등불로 태운 뒤 발로 재를 짓이겼다.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이곳에 끌려왔다. 살아있는 무덤에 끌려왔다. 이 끔찍했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냉혹한 가슴에 은총을 베푸시어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내게 사랑하는 아내의 소식을 알려주었더라면,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한마디 알려주었더라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붉은 십자가 표시가 그들에게 파멸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다. 나 알렉산드로 마네트, 이 불행한 죄수는 1767년 마지막 밤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 그 일족의 마지막 한 명까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물을 그날에 대고 고발한다. 하늘과 지상에 대고 그들을 고발한다. 이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나네요. 참, 클라이막스 같네요. 문서 낭독이 끝나자 무시무시한 함성이 일었다. 그것은 갈증과 열망의 함성이었고 그 속에서 또렷이 들리는 것은 오로지 피의 외침뿐이었다. 이 사연은 당대 최고의 뜨거운 복수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을 자는 나라 안에 없었다. 그런 재판소와 그런 청중 앞에서 왜 드파르주 부부가 바스티유에서 포획하여 행진에서 선보였던 그런 기념물들과 달리 그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때를 노리면서 따로 보관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 정오스러운 가문의 이름이 오래전부터 생탕토안에서 저주받아 왔으며 죽음의 명부에 올라 있었다는 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그곳에서 그런 고발에 맞서 자신의 미덕과 공헌으로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상에 발을 디딘 자 중에는 없었다. 게다가 비운의 죄수에게 더더욱 불리했던 상황이 있었으니 그것은 고발인이 저명한 시민이자 그 자신의 사랑하는 벗이자 아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대중의 광기 어린 열망 중 하나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고대의 공중도덕을 모방하여 민중의 재단에 자기 희생과 재물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여기도 설명이 있네요. 로마 공화국의 초대 집정관이었던 루카우스 유나우스 브루투스가 공화정을 배신하고 타르퀴니우스 왕의 보기를 꾀한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식을 직접 지켜본 사건을 말한다. 그리하여 재판장이 말하길, 갈로 속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깨 위에 달린 자기 목이 위태로웠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하여 재판장이 말하길, 공화국의 훌륭한 의사는 추악한 귀족 가문을 뿌리 뽑음으로써 더더욱 공화국을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딸을 과부로 만들고 그녀의 아이를 고아로 만드는 일에 틀림없이 신성한 충족감과 기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곳에는 격렬한 흥분과 애국적인 열정이 일었고 인간적인 연민은 찾을 길이 없었다. 주위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했지 저 의사가. 드파르주 부인이 방장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저자를 구해보시지. 의사 선생, 구해보라고. 배시분이 한 명씩 포결할 때마다 떠들썩한 함성이 일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함성 또 함성. 만장일치 표결이었다. 마음으로도 혈통으로도 귀족, 공화국의 적, 민중을 짓밟은 악명 높은 압제자, 콩시에르 주리로 다시 이송, 그리고 24시간 내에 사형. 네, 이렇게 해서 10장이 끝이 났습니다.